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궁금해하고 흥미로워하는 성격이라서요. 그런 재미로 톡톡 사연을 애청해 왔습니다. 사연들을 한참 듣다가 문득 정말 각양각색의 인생을 사는 모습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저처럼 특이한 과거를 지닌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됐어요. 얘기를 풀어가는 것엔 재주가 없는 듯 싶어서 자신은 없지만 사연 신청에 용기를 내보는 만큼 제가 살아온 지난 얘기를 부디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들과 모여서 차 한잔 나누는 동안에 자식들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뉴스도 입에 담고 그랬었는데요. 대화 주제로 어떤 연예인의 얘기도 나왔었어요. 아유, 일찍 연예계 발들여서 성공도 거두고 이제는 나름 톱스타 소리까지 듣는데도 왜 그렇게 살까 몰라. 만족이 안 되나 봐. 아니면 이제 성공의 맛은 다 봤으니까 사는 게 너무 지루해서 자극적인 걸 일부러 찾는 건가? 난 아무튼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난 왜 그런지 알 것 같던데. 지금은 폼나는 연예인으로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유년 시절에는 안 그랬다면서. 가정 환경이 엄청 불우했다고 하던데. 부모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다면서. 어렸을 때 환경이 요상했던 사람들은 커서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잘 나간다고 해도 속 안에 결핍이라는 게 채워지지 않는 법이라고 하더라고. 이래서 사람은 가정 환경을 봐야 한다는 소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우리 큰딸이 얼마 전에 아르바이트를 새로 구하려고 자리를 많이 알아봤었는데 이력서의 성장 배경과 가족 구성원을 짧게라도 꼭 적어달라고 요청한 곳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게 다 왜 그러겠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가 튼튼하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은 애초에 뽑지도 않겠다. 그거지. 우리가 불안한 애들은 결국 사고치게 되어 있거든. 듣고 보니까 그 소리가 맞네. 아우, 요새 텔레비에 일찍 사고 쳐서 애기 낳고 그런 애들 얘기 나오잖아. 그런데 그거 보면 걔네들 부모가 꼭 이상하더라. 집안 환경이 범상치가 않아. 그러니까 남들처럼 못 살고 일찍 사고나 치고 그러는 거겠지. 맞네, 맞아.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정말 중요하네. 톱스타면 뭐래? 뿌리가 흔들려서 인생이 평탄하질 않은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시작됐고 한참이나 그 자리는 가정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적당히 장단이나 맞춰주고 있었죠.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지만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마치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규정하는 정상적인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형태를 지닌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집에서 늦둥이 자식인 줄로만 알았어요.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아버지, 엄마,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자식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 특징 때문인지 저는 기억이 아주 흐릿한 어렸을 때에 종종 놀림을 받기도 했어요. 야, 너는 왜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아? 우리 엄마 아빠는 엄청 젊은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저를 향해 키득키득거렸던 동네 친구들의 비웃음, 그 놀림들이 있었습니다. 제 또래의 친구들 아버지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셨던 제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사고 때문이었죠.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자전거를 타셨는데 길에서 모퉁이를 돌자마자 큰 차를 맞닥뜨렸던 겁니다. 집에서 별로 멀지도 않은 곳이었어요. 그랬기에 더욱 허무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며칠 힘들게 버티고 또 버티시다가 결국 세상을 뜨셨어요.
어렸던 저는 기껏해야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다는 것에 설레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대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었던 듯 싶어요. 그래서 이따금씩 눈물이나 흘려대며 멍하게 있는 게 고작이었죠. 구석에 멍하게 앉아서 틀어박혀 있었던 아버지의 장례식. 그곳에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종류의 얘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 두 분이 재혼으로 만난 관계였다는 것이었어요. 원래 엄마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셨고 그 사이에서 자식을 하나 보시기까지 하셨는데 시댁 사람들과 마찰이 너무 많이 빚어졌던 거예요. 게다가 그 남자는 걸핏하면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엄마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셨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시댁 사람들이 엄마를 쫓아냈대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났다던데? 가방 하나 달랑 짐으로 챙겼다나 뭐라나. 아이 쫓겨났던 날에 심지어는 맨발이었단 소리도 있어. 그 집안에서 미운 딸 체대로 박혀서 정말 힘들고 억울한 일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마음 맞는 짝 새로 찾아서 잘 살았기 망정이지. 아이고 그러면 뭐라나 둘이서 함께 백년해로 하지를 못했는데 힘이 좋아서 늦둥이 딸도 보신 양반이 고작 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떠났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에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네. 생각하지도 못하게 제 부모님이 재혼 부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의 나이 지긋한 몇 어른들께서 제 부모의 그런 과거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 자체도 조금 놀라웠고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는 거의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얼굴을 비추었을 뿐입니다. 일가 친척들이라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엄마의 과거 얘기를 접하고서 저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른들 눈에는 두드러진 모양이에요. 어느새 저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분이 저를 향해 이런 말씀을 날리셨습니다. 그 희한하네. 아이 우리 집 알가닥 딸년들은 서로 똑같이 생겼는데 너는 왜 네 언니하고 안 닮았니?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더라도 좀 닮고 그래야지. 아직 어려서 그런가? 혹시 더 크면 얼굴이 달라질런가? 저와 다르게 언니는 장례식장에서 제 역할을 해내며 동분서주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였으나 언니는 성인이었으니까요. 차이가 컸죠.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한 표정만 짓고 있자 다른 분이 끼어드셨습니다. 자넨 눈깔이 장식이여. 아이 자매끼리 인매가 똑같은데 뭐 안 닮았다고 하는 거요? 인매 말고는 서로 안 닮았지만 아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둘이 크게 안 닮은 게 오히려 다행이지. 만약에 둘이 쏙 닮아봐 괜한 그 이상한 소리나 자꾸 들렸을 텐데. 이상한 소리? 아이 뭔 소리? 그거? 그래 맞다. 그 이상한 소리가 꽤 나돈 적이 있었지.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거 완전 헛소리였어. 이상할 뿐더러 헛다리 짚은 소리였던 거지. 저는 어른들이 논하는 이상한 소리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그것에 대해 궁금해하면 아무도 저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스스로 그 답을 찾아냈고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 이상한 소리라는 것은 저희 자매 관계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언니와 제가 보통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무려 20살 차이였거든요. 그 정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의심이 따라붙었습니다. 혹시 제가 언니의 친자식이 아니냐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정말이지 이상한 소리라고 치부했어요. 사람들은 남의 사정을 궁금해하고 멋대로 의심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정말 못됐다고 생각도 했었고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엄마가 쓰러지셨죠. 그렇게 되시기 이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던지 그런 징조는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는 건 너무 갑작스러웠죠. 설상가상으로 동네 아주머니께서 무척이나 걱정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버렸습니다. 혹시 상태가 확 나빠질까봐 그렇게나 걱정을 하더니만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먼. 지병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것이야. 집안 내력은 더더욱 무서운 것이고. 엄마가 알고 계셨던 지병, 그게 결국 사달을 냈다는 얘기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지병이란 개념도 정확히 몰랐던 때였어요. 다만 엄마의 먼 친척인가 하시는 분이 옛날 그 지병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다는 얘기가 너무나도 무섭게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어린 저는 엄마의 지병을 전혀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고요. 언니는 진작 다 알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열심히 일을 하며 엄마를 위해드리려고 했던 거였나 보더라고요. 엄마의 몸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게 좋겠다는 의료진의 소견 또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눈물이 끝도 없이 흘렀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무력해서 더욱 슬프더라고요. 왜 저는 아직 이런 꼬맹이여서 엄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도 없고 의젓하게 굴 수도 없는 걸까 싶었습니다. 태어나서 스스로가 미운 적은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던 저는 어느 날에 엄마가 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 광경을 몰래 엿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도연이에게 진실을 알려줄 거예요. 너 정말 그래야겠니?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네 결정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야. 만약에 네가 죽기 전 소원으로 그걸 남긴다고 해도 너는 네 마음대로 행동하겠지?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저는 도연이에게 진작부터 다 밝히고 싶어 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의아했죠. 도대체 언니가 저에게 뭘 밝히겠다는 건지, 그리고 엄마는 밝힌다는 걸 왜 반대하시며 애절한 표정을 지으시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은 다음 그렇게 도연이와 살고 싶어요.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 네 마음 네 뜻 내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안다. 하지만 너 다시 생각해봐. 네 인생을 걱정해야지. 시집 안 갈 거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 시집 가는 걸 끝내 못 보고 떠나서 그게 미치도록 아쉬운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불이 터지는지 넌 모를 거다. 제가 시집 갈 생각이 없다는 거 엄마도 진작부터 알고 계셨으니까 저를 강제로 시집 보내지 못하신 거잖아요. 엄마 저는 제 인생에서 또 남자를 만나고 싶지가 않네요. 이 생각은 계속 변함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사. 그럴 거라면 도연이 아빠라도 찾아가라. 네? 아니,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언니는 당황해서 반문을 했지만 저는 당황은 고사하고 너무 놀라서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빠라니, 저는 이미 몇 해 전에 부친상을 겪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웬 아빠란 말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더욱 귀를 쫑긋 기울였죠. 애 아빠라도 찾아가라는 말이야. 애 아빠 같은 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와서 그렇게 딱 잡아뗄 거 없다. 네가 가끔 혼자 늦은 새벽에 술잔 기울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 술주정 나는 다 들어왔다. 그래서 눈치챘어. 애 아빠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네 말은 거짓말이었단 걸.
네, 맞아요. 알아요. 하지만 누군지 알기만 할 뿐이에요. 그게 전부라고요. 누구인지 안다면 어떻게든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니. 대한민국에 어디 뭐 미국처럼 땅덩이가 넓기를 해 뭐를 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못 찾아? 안 찾는 것뿐이겠지. 찾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엄마, 제가 알고 짐작하는 대로의 사람이 맞다면 저는 그 사람을 찾는 게 두려워요. 찾고 싶지 않아요. 두렵다고 해서 언제까지 덮어둘 수는 없을 거야. 너는 내 인생만 생각할 거니? 네가 그렇게나 도연이를 위한다면 아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위중한 상태의 환자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그 순간에 엄마의 목소리가 무척이나 근엄하고도 진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고요. 저는 그 대화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대화 속에서 저희 아빠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인지했을 뿐, 그 나머지는 당시에 제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엄마나 언니에게 그 대화가 뭐였냐며 물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엄마가 크게 편찮으신데 제가 괜한 걸 쑤셔댈까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난 뒤 저는 그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였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얼떨떨하고 이상한 기분이었던 게 더욱 컸던 아버지의 죽음과는 다르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는 것은 제대로 실감이 났어요. 훨씬 슬프고 훨씬 괴로웠죠. 이제서는 부모님 다 안 계시고 오직 언니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니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언니가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인 게 다행이라고 여겨졌어요. 만약에 언니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정말 이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의지할 친척은 딱히 없다는 걸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한 뒤였고요. 언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 너무 무서워. 진짜로 엄마가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계속 아프시더라도 우리 곁에서 계속 있어 주실 줄 알았어. 계속 슬프고 많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곁에 있어 줄게. 괜찮아, 도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응?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있을 건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 울지 마. 정말? 내 곁에 있어 줄 거야? 거짓말 아니고? 당연히 진짜지. 내가 너를 떠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부동산 아저씨가 그랬는데 엄마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언니가 서둘러서 시집을 갈 거래.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을 거니까. 언니는 시집을 가버릴 게 분명하다고 그랬어. 뭐? 부동산 아저씨가? 그거 완전 웃기는 분이네. 나 아예 시집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혼자 무슨 생각을 하신 거람? 그런데 옆에 어떤 아줌마가 부동산 아저씨한테 막 이런 소리를 했어. 언니가 시집을 가도 싫어도 못 갈 거라고. 나 같은 어린 동생이 딸려 있으면 시집 가기 힘드니까 뜻대로 살기 힘들 거라고. 나 언니한테 앞으로 걸림돌인 존재라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부동산 아저씨도 듣더니 맞는 말 같다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 언니, 나 때문에 시집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네가 왜 걸림돌이야, 도연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한테는 다른 무엇보다도 네가 제일 소중해. 눈물 속에 엄마를 보내드린 후 언니와 마주보고 앉아서 진지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게 관건이었죠. 저는 언니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되는 거니 저의 처지가 가장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언니 인생에 걸림돌일까봐 그게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죽어도 혼자가 되기 싫으면서도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꺼내놨어요. 언니, 혹시 시집가고 싶은 거면 가도 돼. 나 그냥 두고 가도 괜찮아. 언니라도 잘 살면 그걸로 좋은 거잖아. 그러자 언니가 말문이 턱 막혀서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씩씩한 표정을 꾸며냈었죠. 엄마가 맨날 언니 걱정하셨거든. 나 알아. 엄만 나보다 언니 생각을 더 많이 하시던 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시집 잘 가서 행복하게 살면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엄청 기뻐하실 거야. 도연아, 너 아직 어려. 한참 어린 조그만한 애기야. 그런데 왜 다 큰 척을 하면서 말을 그렇게 해? 네가 애 어른처럼 굴면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그리고 도연아, 나는 누구를 만나서 시집을 갈 생각이 전혀 없어. 내가 너를 두고 어딜 가겠어. 절대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내가 우리 도연이 꼭 지켜줄 거야. 언니, 안 그래도 돼. 언니 말대로 나 아직 어리잖아. 아니, 어려서 다 크려면 엄청 멀었잖아. 내가 다 크고 나면 언니는 나이가 되게 많아질 텐데, 그때 가서 언니가 시집 가고 싶어졌는데, 나이 때문에 힘들면 그럼 어떡해? 나 때문에 언니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건 생각만 해도 슬프고 싫어. 아휴, 나는 네 나이 때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똑바로 다 할 줄 아는 애가 아니었는데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다. 의젓한 척을 있는 힘껏 해댔던 저를 보면서 언니는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깊은 슬픔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언니가 결심을 마쳤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손으로 제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눈물 닦고 내게 얘기 들어줄래?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 해줄 건데 네가 꼭 알아들어야 하는 거야. 내가 꼭 알아야 하는 얘기? 그게 어떤 건데?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엄마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언니와 나누었던 대화, 제가 엿들었던 바로 그 대화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여겼어요. 제가 그때 머릿속에서 재빨리 어떤 가정을 했었는가 하면 말이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의 생부가 아니시고 다른 분이 따로 살아 계시며 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저의 추론이었습니다. 언니의 입에서 우리 자매는 사실 이부 자매라는 말이 튀어나올 거라고 순간적으로 예측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상보다 더한 게 언제나 현실이더군요. 도연아, 너의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니야. 나한테는 엄마가 맞는데 너한테는 아니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나 지금 이해가 안 돼.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도 우리 도연이한테는 아버지가 아니야. 나한테는 아버지셨지. 너의 외할아버지셨고, 이번에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뭐라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럼 그 부모님은? 내 부모님은, 나 머리가 어지러워. 언니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 도연아, 나는 너의 언니가 아니야. 사실은 너에게 내가 바로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갑자기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제 뇌는 생각하기를 잠시 거부했죠. 저를 향해서 괜찮냐고, 많이 놀랐냐고, 그런 걸 물어보는 제 눈앞의 얼굴이
너무 낯설게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언니라고 믿으며 알고 살아온 그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제 언니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은 언니가 아니라 제 엄마이고 저에게 애초부터 언니 같은 자매는 없었다고, 그게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너만 괜찮다면 이제부터 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그렇게 제대로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 난 네 엄마니까. 충격으로 굳었던 뇌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을 즈음 들려온 그 목소리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라고 외치며 저는 벌떡 일어났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어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공터에 와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각자의 집에서 저녁밥을 먹을 시간이었죠. 각자의 엄마가 따뜻하게 차려준 밥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를 잃었고 2번 다시 엄마의 밥상 앞에 못 앉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가 엄마라고 여겼던 존재는 사실 외할머니였고 언니가 엄마였다는 걸 도저히 어떻게 무슨 수로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돌아가신 엄마, 아니 외할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시다가 눈을 감으셨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한때 들려오고는 했었다던 그 이상한 소리라는 게 결국은 맞았던 거예요. 언니가 제 엄마라는 그 이상한 소리가 들어맞았다는 게 허탈한 웃음이 나더군요. 입은 웃음소리를 뱉고 있는데 눈은 눈물을 줄줄 흘려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하늘이 완전히 깜깜해져 있었고 몸이 추위로 으슬으슬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배도 고팠지만 더 이상은 울 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침울해져 있던 바로 그때 기력이 다 떨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을 바라보고 있던 제 시야에 신발 하나가 들어왔어요. 언니, 아니, 엄마의 신발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기가 싫었어요. 저를 찾으러 온 게 언니가 아니라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미안하다. 너무 성급했나 봐. 너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네. 정말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가득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천천히 들고 말았죠. 저를 찾아 뛰고 또 뛰어다녔을 피곤한 발은 신발이 감춰줄 수 있었지만 얼굴은 숨겨지지 않았어요. 걱정 후에 괴로움으로 범벅이 된 엄마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머리 또한 부스스하게 엉망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랬을 뿐이라는 걸 네가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난 단 한 번도 너의 엄마이지 않고 싶은 순간이 없었어. 내가 아직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되었던 채로 너를 낳았기 때문에 그땐 힘이 없었어. 너의 엄마로 당당하게 살고 싶었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항상 속으로 생각해 왔었지. 나는 우리 도연이의 언니가 아닌데 내가 바로 우리 도연이를 세상에 낳아준 엄마인데 그걸 언제나 밝힐 수 있을까? 난 언제라도 밝히고 우리 도연이의 엄마로 살고 싶은데 그게 실현될 날이 언제일까? 이런 생각만 계속 해왔어. 그럼 더 일찍 밝혔어야지. 내가 더 크기 전에 내가 말을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언니가 사실은 엄마였다는 걸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나이가 되기 전에 말을 해줬어야지. 미안해. 더 일찍 말해주고 싶었지만 돌아가신 네 외할아버지 그리고 외할머니 모두 허락하지 않으셨어. 결사 반대를 하셨거든. 그렇다면
끝까지 말을 안 할 수는 없었어? 언니가 엄마였다는 사실 따위 영원히 몰랐으면 차라리 더 행복했을 거야. 왜 나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내버려 두지. 왜 자기 생각만 해? 저는 그 순간 끌어넘쳐난 제 본심을 울면서 토해냈습니다.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저에게 이렇듯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을 안겨준 엄마가 한없이 이기적인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너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야, 도연아. 하지만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신 지금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너를 낳아준 엄마임을 밝히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인생에서 다른 걸 보지 않고 오직 너만 바라보며 너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런데 이것조차도 내 욕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가 미처 못한 것 같다. 너를 힘들게 만들 마음은 없었어. 엄마는 제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처음부터 엄마는 제 엄마로 살고 싶어 하셨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께서 격렬한 반대를 하셨던 거예요. 외할머니는 엄마라고 착각하며 사는 동안 저는 그분이 다 큰 딸만 위하시고 어린 딸은 진심으로 위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외할머니에게 있어서 엄마는 영원히 아픈 손가락이었고 저는 그저 괜히 생겨나는 바람에 엄마를 힘들게 만든 미운 손녀였던 겁니다. 이제서야 살면서 종종 품었던 의구심이 다 거쳤고 저는 충격적인 진실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제가 공터에 있을 수는 없었고 엄마 또한 제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엄마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엄마는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었죠. 그날 밤이 무르익도록 저는 엄마의 얘기를 들으며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엄마는 앞으로도 제 언니로 그냥 살았다면 훨씬 편했을 거라는 점이 우선이었죠. 자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언니로서 살아온 것을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의 짐처럼 여겼고 외할머니께서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대외적으로 저는 계속 엄마의 동생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엄마와 저는 부모를 잃고 둘만 남은 자매 사이였어요. 이 황당한 사실이 주는 충격적인 울림을 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저도 적응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제 엄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제 평생을 언니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엄마라고 바로 부르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언니라고 부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호칭을 아예 생략하고 1년여를 지냈네요. 그러다가 말 실수로 엄마라고 불러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의 표정이 기쁨을 감추기 위해 애를 쓰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좋을까 싶어서 그 이후로는 실수를 가장해 엄마로 가끔 부르기로 시작했어요. 어느새 엄마가 제 엄마라는 사실이 머릿속으로 자연스레 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니라고 불렀던 지난 날들이 이젠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집안에 돈은 없고 빚만 약간 있고 저는 앞으로 돈 들어갈 일만 한참 더 남은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친구들을 따라서 저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니까 저한테 들어가는 돈만 해도 한 달에 꽤 되더라고요. 괜히 엄마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건강 체질도 아닌 엄마가 저 때문에 돈을 버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기 싫었고 저한테 돈이 많이 쓰인다는 사실도 민망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돈 걱정은 절대 하지 말라 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누가 걱정한대? 걱정 안 해. 전혀 걱정은 안 하는데, 그냥 나한테 엄마는 있는데 왜 아빠는 없을까? 이런 게 궁금할 뿐이야. 저는 사춘기 소녀라는 무기를 앞세워 엄마에게 투덜거렸어요. 엄마는 저에게 제 아빠 같은 존재는 옛날에 다 잊었다고 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만난 인연이었지. 연락이 너무 오래전에 끊겼어. 우리 도연이를 낳기도 전에 헤어졌으니까. 누군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가물가물한데 아마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거나 이미 죽었을 거야.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고작 그렇게 들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 후로 몇 번이고 캐물었는데 답변은 늘 똑같았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영영 만날 수 없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라고 결론은 지은 채로 어른이 됐어요. 제 생각 외로 엄마는 능력이 좋았던 것인지 단 한 번도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희한할 정도였죠. 엄마의 주머니에서 돈이 쏟아나는 것인가 의심마저 들었던 것은 제가 부끄럽게도 변변치 않은 수준이지만 학비는 더럽게 비싼 대학을 나왔는데 그 비용을 엄마가 매번 턱턱 내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거침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라고요.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결혼할 남자를 고를 때 기준이 딱 하나였어요. 언니이지만 사실은 엄마인 저희 모녀의 얘기를 다 듣고도 아무렇지 않아야 한다는 게 우선 조건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아무렇지 않았을 뿐더러 너무나도 흥미로운 얘기를 듣는 표정을 짓더니 박수까지 친 남자였어요. 이럴 수가.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흥미진진한 얘긴 처음 들어본다. 이런 면모만 보아도 남편은 장단점이 아주 확실한 남자였죠. 장점이 더 크게 보여서 이 남자에게 콩깍지가 씌인 제 스스로를 깨닫고는 먼저 청혼을 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조실 부모하고 노천이 언니만 꼴랑 하나 있다고? 이것만 보더라도 불합격이야. 며느리 감으로는 탈락. 그런데 왜 우리 아들 녀석이 미쳐돌아서 용을 쓰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도 진짜 미치고 돌아버리겠네. 엄마, 나는 그딴 년은 절대로 내 올케를 인정할 수가 없어. 우리 집안은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설치는 걸까? 하지만 그래봤자 저희 부부는 결혼 결심이 완강했기 때문에 시댁에서 뭘 어떻게 반대를 하든 결국 그들이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제 언니 같지만 사실 엄마라는 건 남편만 알았어요. 우리 가족한테는 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나하고 달리 부모님, 누나, 매형 전부 앞뒤 꽉 막힌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비밀로 하자. 알리더라도 최소한 아이를 낳고 나서 알려야 한다는 게 남편의 의견이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결혼식 때 엄마가 눈물을 쏟았어요. 만감이 교차했겠죠. 저도 울컥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못마땅하다는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노천이 언니가 동생의 결혼이 부러운 나머지 우는 거 아니냐는 시댁 친척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제가 속으로 박장대소를 했었네요. 아이를 낳고 나면 진실을 밝히는 게 좋을지 이걸 두고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임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심한 입덧으로 고생을 했죠. 그뿐 아니라 정체불명의 두드러기까지 나기 시작해서 일상생활이 아예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의 집에서만 지냈고 몸이 아프니까 성격이 예민해져서 아무하고도 안 만났어요. 그렇게 조심을 하며 지낼 것만 운명이었던 건지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상실감에 젖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떠난 뱃속의 생명에게 미안해서
멍하게 하늘만 바라보며 몇 날 며칠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정신을 다 잡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까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으로 실려 오셨다는 소리를 들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부터 이미 불길함을 감지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찾아간 병원에서 엄마는 응급실에 계셨지만 곧 일반 병실로 옮겨지실 거라고 했고요. 엄마를 3달 만에 뵙는 거였는데 너무나도 초췌해지신 모습에 제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안색은 왜 그렇게 안 좋은 것인지 마치 꼭 시한부 환자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순간 제 등줄기로 소름이 돋아났죠. 엄마, 왜 쓰러졌던 거야? 무슨 이유로? 왜 응급실에서 바로 귀가를 안 하고 입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병원에 엄마가 원래 다니고 있었던 거야? 엄마, 혹시 어디 많이 안 좋은 거야? 응?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 엄마. 저는 두려워져서 그렇게 묻고 말았고 엄마는 입을 꾹 다문 채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만을 저에게 내보이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답답하고 걱정이 돼서 미칠 것 같은 심정을 아는 채로 일반 병실로 이동할 때까지도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엄마의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한참이나 입을 다물고 있던 엄마는 저에게 물 한 잔 가져다 달라고 그랬어요. 목이 마르다는 게 첫마디였죠. 저는 병실 밖으로 나가 컵에다 물을 한 잔 떠왔는데 다시 돌아온 병실의 침대 위에 앉아있는 엄마의 얼굴이 방금 전보다 기운이 넘치면서도 진중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도연아, 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 이제서야 너에게 말하는 점 정말 미안해. 뭐라고?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엄마는 왜 항상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만 하는 건데. 나 이거 못 믿어. 절대로 못 믿어. 엄마가 시한부라니. 게다가 남은 시간이 그렇게나 짧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좀 더 일찍 밝히고 싶었는데 임신 중에 힘들어하는 너를 보면서 혹시 내가 시한부라는 걸 네가 알면 너무 크게 충격받을까 봐 일찍 밝힐 수가 없었어. 그리고 네가 유산이라는 아픔을 겪게 됐는데 내일까지 거기에 얹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너에게 말하는 게 자꾸만 늦어졌다. 이번 주에 너에게 알릴 생각이었는데 오늘 이런 모습으로 알려주게 돼서 정말 미안해. 엄마,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엄마는 왜 자꾸 나한테 미안해만 해?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미안할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엄마, 나한테 엄마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임신하고 유산한 게 뭐 그리 대소라고 엄마의 일을 이렇게 늦게 알아야 하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제 엄마라는 사실을 알았던 그때로 돌아가서 우는 것만 같았어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의 그 순간에 엄마를 꽉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저를 향한 엄마의 사랑, 그것에 발끝에나마 미치려고 노력하는 딸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간을 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고 제가 엉엉 우는 동안에도 엄마의 남은 시간은 줄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나쁜 병이 엄마의 몸에도 퍼진 상태였어요.
건강검진을 해마다 받지 않고 방심하며 산 탓에 이렇게 되었다며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엄마 때문에 더욱 속상했습니다. 저에게 미안해만 하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짠했어요. 도대체 저 같은 게 왜 옛날에 엄마의 뱃속에서 자리를 잡아서 엄마의 인생을 좀 갉아먹었을까 싶었네요. 엄마의 인생이 저 때문에 날개를 달지 못했던 것만 같아서 하염없는 죄책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병실을 찾은 남편은 엄마에게 인사를 올리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나약하고 추한 모습 장모님께 절대 안 보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남편은 눈물 콧물을 너무나도 흘려댄 탓에 조금 진정이 되자마자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달려가야만 했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한숨이 쉬어졌는데 그런 저를 보며 엄마는 빙그레 미소를 짓고 있었죠. 윤서방이 너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어때? 잘 해주니? 대화는 둘이서 자주 나누고? 딱히 할 얘기 없어도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대화라도 우리는 자주 하려는 편이야. 그리고 사람이 그냥 한결같아.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괜찮은 부분은 계속 괜찮고 못난 부분은 계속 못났어. 그러기 쉽지 않은데 윤서방도 보면 볼수록 정말 별난 사람이다. 근데 내가 정말 사위를 잘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사돈 내외는 마음에 별로 안 들거든. 딱 사위 한 명만 마음에 드는 거 있지? 엄마, 사실은 나도 그래.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말은 따로 안 했는데 시부모님하고 나는 완전히 안 맞아. 시누이는 말할 것도 없지. 제 말에 엄마가 웃음을 지으셨고 저도 따라서 조금 웃음이 났어요. 이런 순간을 앞으로 엄마와 나누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좀 더 엄마와 잘 지내지 못했던 지난 모든 날들이 자꾸만 미치도록 후회가 됐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을 잘해서 다행이고 안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저에게 또 하나의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꼭 알려주고 가야 할 진실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뭔지 어쩌면 너는 예상을 하고 있겠구나. 엄마, 자꾸 죽는다고 하지 마. 어떤 진실이든 나는 안 들어도 되니까 엄마만 내 곁을 안 떠나면 돼. 미안해. 그건 못 들어줄 것 같아, 도연아. 하지만 너에게 네 아버지가 계시니까 의지를 할 수 있을 거야. 뭐라고? 아버지? 내 아버지? 설마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 알고 있었던 거야? 내 손가방 안을 보면 수첩 하나가 있어. 그 수첩의 맨 뒷장을 보면 돼. 내가 혹시나 너에게 네 아버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미리 적어 놓은 거야. 저는 홀린 듯이 병실 침대 옆 수납장을 열어서 엄마의 손가방을 뒤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첩의 맨 뒷면에 적힌 글자를 읽고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회사 이름일 게 분명한 단어가 적혀 있었고 어떤 이름 석자 또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 앞에 회장이라는 두 글자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도연아, 네 아버지 되시는 분은 기업 회장이셔. 그리고 15년 전부터는 그분이 너의 존재를 알고 계셨어. 내가 찾아가서 얘기를 다 했으니까. 저는 뒤통수가 얼얼하다 못해서 뻐근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라는 분이 멀쩡히 살아계시다 못해서 무려 기업의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이미 알고 계시기까지 하다는 것을 제가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벅차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는 일이었어요. 오로지 엄마만 생각해도 모자람이 있는 순간이었죠.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일은 덮어둔 채 엄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엄마, 다음 생에는 누구 엄마 같은 거 하지 말고 높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그냥 자유롭게 마음이 가는 대로 멋대로 살게야? 꼭 약속해? 저는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 정도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장례식을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버텼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서 편안히 엄마가 자리한 것까지 보고 난 뒤 머릿속에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떠올렸죠. 오래 끌고 싶지 않았어요. 이틀 뒤 저는 그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작은 공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어엿한 모습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그곳에 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회장님과 약속을 잡았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뒤 제 이름을 댔어요. 비서는 미심쩍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잠시 후 회장실에서 저를 안내하라는 답이 들려왔죠. 엄마를 떠나보낸 직후여서였을까요? 저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드디어 만난 저는 속으로 놀라고 말았어요. 저하고 눈매가 정말 똑같았거든요. 네가 도연이구나. 그래 어서 와라. 15년 전에 네 엄마가 나를 찾아와서 네 얘기를 털어놓았던 때에 내가 너를 먼발치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사진을 몇 번 받아봤었지. 늦었지만 결혼 축하한다. 정말로 제 아버지가 맞으시군요. 부인도 따로 계시고 자식도 둘 두신 걸로 알아요. 저희 엄마하고 그럼 바람을 피우셨던 거예요? 아니, 그건 맹세코 아니란다. 네 엄마를 만난 건 내가 결혼하기 이전이었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두 분이 만나셨을 당시 엄마는 나이를 5살이나 속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엄마가 고작 20살이라는 걸 모르셨습니다. 두 분은 만남을 이어가셨으나 엄마가 우연히 알아버리셨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결혼할 상대가 따로 있다는 것을요. 집안 어른들끼리 멋대로 정했던 것이고 아버지는 그 결혼을 하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모르셨던 엄마가 이별을 고하셨던 것이죠. 나이를 속였다는 진실과 함께요. 엄마가 20살밖에 안 됐다는 걸 알게 되신 아버지는 그간 속았다는 것에 상처를 받으셨고 그 길로 집안이 정해준 결혼을 하고 마셨습니다. 엄마의 뱃속에는 제가 있었고요. 아버지가 저의 존재를 아신 것은 15년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사진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제가 뭘 따로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 도연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아시지는 않았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금전 요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직접 먼 발치에서 저를 보시자마자 제가 당신의 친딸임을 알아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가정을 지키셔야 했기에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때마다 엄마에게 얼마간의 돈을 보내셨죠. 저를 위해 쓰라고 하시면서요. 마르지 않는 샘물 같던 엄마의 주머니, 그 비밀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련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장례식장에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셔서 따랐고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제가 그 어떤 가벼운 감정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나에게 거리만 두다가 떠나갔구나. 이 무정한 사람. 나에게 의지를 더 해주지. 내 탓을 하면서 나를 원망을 하지. 왜 한 번을 그러지를 않았냐 이 말이야. 이 답답한 사람아. 아버지는 우시는 동안 엄마를 향해 그런 말씀을 한참이나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엄마의 딸이 맞나 보더라고요. 아버지를 뜯어먹을 생각은 추호도 안 들었으니 말입니다. 인사를 드린 뒤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잡으셨습니다. 혹시 아직 점심 안 먹었다면 나와 함께 먹고 가지 않겠니? 너에게 물어볼 것도 많고 너에게 해줄 얘기 또한 많다. 처음으로 내 딸 도연이와 같이 밥 한 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구나. 저는 아버지 입에서 나온 내 딸이라는 표현에 너무 놀란 나머지 거절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근사한 식당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당신을 꼭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하시며 앞으로 부족하나마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는 그 말씀을 듣는 동안 가슴이 찡해서 혼났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에게 남편도 보여드렸고요. 남편은 그날 내내 긴장이 역력한 기색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내 아내의 언니인 것 같지만 실상은 엄마였던 장모님에 이어서 표면적으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남남인 것 같지만 내 아내의 아버지시라는 장인 어른까지. 게다가 장인 어른은 기업 회장님? 나처럼 독특한 경험을 하는 남자도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거야. 남편은 그런 말을 하면서 못 살겠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지만 인매가 웃고 있더라고요. 본심은 그 미소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의 쏠쏠한 원조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주식의 귀재가 된 줄로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의 풍요로워진 생활 수준에 대해 뭔가 변명할 거리가 필요했는데 남편이 하필 주식이라는 거짓말을 해버렸거든요. 덕분에 저의 천재성을 일찍이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시댁 식구들이 제 앞에서 눈치를 보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지만 진실은 주식과 멀어도 너무 멀었기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몹시도 캥깁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중 누구 한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진실을 알려드려도 된다는 입장인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꽤 남은 것 같거든요. 정말 그때가 되기 전까지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남일녀를 둔 수학학원 원장입니다. 30대면 원장치고는 좀 어린 편이죠. 수학을 가르친다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 어려운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는 말인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신기하단 말도 꽤 많이 듣고 있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명쾌하고 확실한 것이 좋았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다들 어이없다는 듯이 보는데 저는 수학 시간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문제를 풀고 나면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이런 성향은 제 성격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전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렸다,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편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강한 성격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죠. 저걸 도대체 누가 데려가겠어. 저렇게 기가 세고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애를. 꽁하게 마음에 담고 있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같은 말을 해도 좀 예쁘게 할 순 없니? 네가 이러니까 아빠 없이 커서 그렇다는 말을 하지. 누가 그래요? 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꼭 뒤에서는?
아휴, 내가 너 때문에 10년은 더 빨리 늙는 것 같다, 이거사. 저는 어머니의 잔소리도 집신도 짝이 있다고 어딘가에는 있겠지 하며 별 생각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저를 데려갈 누구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알고 지내온 친구였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부잣집 아들이었죠. 어른들이 늘 그 집에 대해 얘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봤는데 당시에는 뭐하러 저렇게 남의 집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지금에야 왜 사람들이 수군거렸는지 이해가 되지만요. 남편과 저는 앙숙 사이였어요. 정말 부단히도 많이 싸웠죠. 대학 진학을 이유로 연락이 끊어진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은 8년이 지난 동창회였습니다. 정말 변한 것 하나 없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저더러 성격이 좀 죽은 것 같다고 놀라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라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과 학부모를 상대하다 보니 좀 많이 유해진 부분이 있기는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티격태격하는 사이가 됐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답니다. 남편은 결혼이란 것에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꼭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서로 좋잖아. 이대로 지내면 되잖아. 나쁠 거야 없지. 지금 우리 사이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땐 어쩔 건데. 난 그냥 지금이 좋아. 아이가 꼭 있어야 돼. 그냥 우리 둘만 이렇게 지내면 되잖아. 개인적으로 아이를 좋아해서 셋은 낳고 싶었던 저는 이런 남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왜 결혼을 싫어하느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남편은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싫다. 결혼은 단순한 제도의 하나일 뿐이다.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 등등의 반응만 보일 뿐이었죠. 그냥 헤어지자 우리.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헤어지다니. 너무 뜬금없잖아. 난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셋은 낳아서 키우고 싶어. 그리고 이런 내 생각이 바뀔 일 없을 거야. 너도 네 생각 바꾸지 않을 생각이라면 서로가 위해서도 헤어지는 게 맞지. 남편은 제 말에 한참을 침묵을 하고 있더니 솔직하게 해줄 말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쉽게 입을 열진 않더군요. 그러다 무슨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비장한 얼굴로 처음 꺼낸 말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답니다. 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돼줄 자신이 없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누군 태어날 때부터 완벽해? 그리고 좋은 남편이 기준이 뭔데? 좋은 아빠라는 게 무슨 자격증이야? 누가 그걸 판단하는데? 지금 그런 이유로 결혼이고 아이고 다 포기한다고? 그런 이유라니. 우리 집이 어떤 곳인지 동네 소문이 자자한데 몰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남편은 어린 시절 한 번쯤 들어봤을 것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소문이야 많았겠죠. 워낙 유명한 집이니까. 하지만 한 번도 관심 있게 듣질 않아서 저는 당연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저는 소문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아야 한다면 직접 얘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은 앓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형편없는 작자인지 알고 있느냐는 말로 시작했어요. 술만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돌변하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끔찍함에 대해서 말이죠. 평소에는 그렇게 인자하고 다정한 아버지지만 술만 마셨다 하면 집안의 물건들을 다 내던지는 것은 물론이고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든지 주먹을 휘두르셨다고 말이죠. 예고도 없어. 눈에서 불이 뿜어 나오는 것 같아. 막무가내야.
말리면 누구든지 상관없어. 나도 많이 맞고 다녔는데 기억 안 나? 나 여름에 종종 긴팔 입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교복이 덜 말랐다고 하면서 몇 번은 긴팔을 입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여름에 무슨 긴팔이냐고 놀리긴 했는데 속사정을 알고 나니 뜨끔하더군요. 저는 신고를 했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냐고 물었답니다. 남편은 허탈한 미소를 보이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선 어머니께서 바라지 않으셨으며 당시 그 지방에서 알아주는 유지라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했죠. 내가 왜 술을 안 마시는 줄 알아?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야. 혹시나 그놈의 유전자가 내 몸속에 있어서 나도 그런 인간이 될까 봐. 그래서 술도 싫고 아이를 낳고 싶지도 않아. 그게 무서워서 결혼을 피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도록 보고만 있을까 봐?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절대로. 남편은 확신에 찬 저의 목소리에 조금은 위로가 된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가장 묻고 싶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걱정이야? 제 질문에 잠깐 당황한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거지 비슷한 건 또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남편은 턱을 긁으면서 연락이 끊어진 지 10년은 됐다고 하더군요. 수능이 끝나고 더 이상 시아버지를 견디지 못한 남편은 망설이는 시어머니를 끌고 야반도주를 감행했다고 해요. 저는 저보다 공부도 잘한 남편이 왜 지방대를 갔나 했더니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초반에는 찾으러 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대로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죠. 남편에게는 2살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시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다가 머리를 깎이고는 집에서 쫓겨났는데 야반 도주 이후 누나와도 연락이 다 세 식구가 따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고생했겠다. 그럼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네?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니까 우리를 찾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지도. 그리고 불어 먼저 찾아보고 싶지 않아서. 저는 남편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날 우리의 대화는 그걸로 끝이 났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님 유전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남편이 그런 아버지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망설이는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럴 리 없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이렇게 나름의 고비를 넘기고 나니 또 다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최근에 알았지만 저희 가족들은 남편의 가정사를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저 집구석이 어떤 곳인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유전자가 어디 가겠니? 너는 왜 하필 그런 집으로, 왜 시집을 가겠다고 자꾸 고집을 부려? 영민인 달라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전자를 따지면 저도 남말 할 처진 아니죠? 아니 네가 어때서? 내가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 설마 너 다 얘기한 거야? 당연하죠. 결혼할 사람한테 그럼 숨겨요? 제 말에 어머니께서는 망연자실한 얼굴을 하시고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호통을 치셨죠. 저는 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남편에 대해 얘기를 하며 설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던 어머니도 딸내미 고집을 꺾지는 못하셨어요. 남편과 따로 몇 번 자리를 만들어 얘기를 하시더니 나중에는 찬성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어려운 허락을 받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고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내가 해줄 말이 그것밖에 없다.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 이렇게 훌륭한 아들 제가 데리고 살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저희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결혼이 체질인 것인지 저는 결혼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안정감도 느껴지고요. 결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다짐은 결혼한 지 2달 안에 깨지고 말았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을 시아버지께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에 시작하는 학원의 특성상 오전에는 시간이 비는데 그날따라 학원에 일이 있어서 일찍 출근했죠. 시험 기간이라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나이가 있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는 중절모까지 눌러쓰고 들어오셨어요. 학부모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있어 보였고 아이들의 조부모라고 하기에도 뭔가 학원에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죠. 어서 오세요. 수학학원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네가 영민이 쳤냐? 학원이 꽤나 크구나. 대뜸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학원을 둘러보시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했답니다. 그리고 단번에 눈치를 챌 수 있었죠. 눈앞에 이 사람이 그 시아버지라는 사실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피식 웃으시면서 남편에게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냐고 하시더니 자신이 시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신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남편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고 가족들이 야반도주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우선 상담실로 시아버지를 모시고는 녹차를 내려드렸습니다. 한 모금 마신 시아버님은 못마땅한 얼굴을 하시고는 컵을 한쪽으로 밀어버리셨어요. 저는 차분히 시아버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흥분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내 허락도 없이 결혼을 했더구나. 자식된 도리로 그런 중대사를 치르면서 인사드릴 생각은 안 하는 게냐? 영민이가 정신을 못 차리면 너라도 정신을 차렸어야지. 아주 쌍으로 똑같게. 아버님께서 살아계신 줄 알았으면 인사드렸을 텐데요. 연락 없이 지내신 지 10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럼 찾아보기라도 하든가. 못된 것들, 가장 무서운 줄을 모르고 고생을 좀 하면 정신 차리고 기어 들어올 줄 알았더니만. 시아버님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왜 야반도주를 해야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마치 잠깐 외출을 하러 갔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저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기 오신 이유에 대해 물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며느리 얼굴 보러 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고 말씀하셨죠. 제가 학원에 학부모 외에 외부인 오고 가는 걸 싫어해서요. 연락 주셨으면 밖에서 따로 뵙고 인사드렸을 텐데 너무 갑작스럽네요. 그래서 지금 나를 탓하는 게냐? 감히 시아버지를? 탓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그보다는 앞으로는 미리 연락을 주시고 밖에서 뵙고 싶어서요. 학원에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엄연히 제가 일하는 곳이고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요. 아주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는 걸 보니 영민이 녀석이 고생길이 훤하겠구만. 그런가요? 그이는 제 이런 점이 좋아서 결혼을 하자고 하던데 아버님을 안 닮았나 보네요. 시아버님은 자신의 말에 한 번도 그냥 네 하고 넘어가지 않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인상을 팍 쓰시며 노려보셨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거기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담담하게 웃으며 마주했죠. 물론 무서웠습니다. 남편의 말이 떠오르기도 했고 시아버님이 들고 있는 저 지팡이가
언제 저에게로 향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힘을 주고는 시아버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마. 내가 또 여기로 오는 꼴이 보기 싫거든. 명민이 그놈한테 똑바로 전해.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집에 들어오라고. 나도 이제 늙어서 예전 같은 그런 짓은 이제 안 한다. 말은 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연락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제 명함을 건넸어요. 시아버지는 빤히 보시더니 명함 든 제 손을 옆으로 미시더니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 시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시아버지를 빈손으로 보낼 셈이냐? 집까지 가려면 차비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여자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차비가 필요하셨으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내려가세요. 제가 택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일 없다. 내가 알아서 갈 테니 차비나 다오. 차비가 얼마나 나올 줄 알고 드려요.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택시 부를게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주소를 여쭤보자 시아버지께서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시더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차분하게 어차피 그이에게 말을 전달하려면 주소가 필요한데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 겸사겸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기가 찬다는 얼굴을 하시더니 쿵쾅거리며 학원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쫓아나갔어요. 아버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셔야 찾아가더라도 찾아가죠. 영민이 녀석이 알겠지. 지애비 사는 것도 모를 것 같으냐? 그이는 아버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던데요. 그러지 말고 주소 알려주세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잔뜩 주시더군요. 하지만 건물에 있는 다른 가게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내다보고 있어서 차마 화를 못 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명함이나 다시 달라고 하시더니 제 손에서 낚아채듯 가져가셨죠.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셨답니다.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차마 시어머니께는 아직 연락을 못 드렸다고 했죠. 남편은 멍한 얼굴로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을 알고 찾아갔냐고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저 역시도 그 부분이 궁금했지만 결혼식에 참석하신 분들 중 한 분이 시아버지께 연락을 한 것은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찾아왔단 말은 생각 이상으로 남편에게 충격적이었어요. 한동안 말을 하지는 못할 정도였죠. 남편에게 괜찮았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을 알 정도라면 분명 시어머니께서 계시는 곳도 금방 찾으실 것 같았죠. 혹시 만나볼 생각은 있어? 연락 오시면.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머니께 찾아가서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지? 여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불안하고 걱정되면 여보, 두 분 이혼시키자.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 받아내면 되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건데. 남편은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연락이 오면 혼자 나가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잠시 정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행동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온 시아버지께서는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따로 얘기를 하셔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두 사람을 지금 당장 만날 수는 없다고 대답했죠. 내 자식이고 내 마누라 만나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냐?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잖아.
아버님 앞으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과를 하셔야죠. 그이한테도 어머님한테도 과거에 하셨던 행동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 안 하세요? 사과? 왜 내가 그것들 앞에 무릎이라도 꿇으랴? 교육을 좀 시키다 보면 과격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집을 나간 것들을 뭘 잘했다고? 아버님, 교육이라니요. 말씀 바로 하셨어야죠. 어떻게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 정말 두 사람에게 미안한 감정 전혀 없으시군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더 화가 나신 건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듣고 있는데 제 귀를 당장이라도 씻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렇게 혼자서 온갖 소리를 다 지르신 시아버지는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혹시나 시어머니를 찾아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선 얘기를 드렸다고 하면서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바로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고 했어요. 방금 전화로 겪은 아버님의 반응으로 봐서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찾아오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심장이 벌렁거렸죠. 저는 우선 수업을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미친 듯이 시어머니께서 계신 곳을 달려갔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이 너무 불안했죠. 1시간을 꼬박 운전해서 도착한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집안에는 언제 온 것인지 시아버지께서 난닝구 바람으로 소파에 떡하니 앉아 계셨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왔어? 왔으면 말을 하지 않고.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잘 돌아가는 집구석이다. 시아버지한테는 인사도 안 하고 너는 너희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저는 시아버지의 말은 무시하고 시어머니께 다가가 손에 들고 계시는 옷더미를 빼앗았습니다. 딱 봐도 시아버지의 옷이었어요.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와 똑같은 옷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세탁기에 넣으려고 했다고 하셨지만 손빨래를 하실 작정이었다는 것쯤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주방으로 모셨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버님은 왜 여기 계시고요? 그이가 말 안 했어요? 문은 왜 열어주신 거예요? 말했지.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너희 시아버지가 불쌍하잖아. 우리 그렇게 나가고 사업도 말아먹었는지 센터를 전전하면서 지냈다는데 영감 나이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두냐. 어머니, 그 말씀을 다 믿으세요? 아버님이 또 어떻게 나오실 줄 알고 그러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다시는 예전처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속에서 천불이 터졌죠. 저는 남편이 알면 어떤 심정일지 생각은 해보셨냐고. 이건 아니라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나이 들어서 뭘 어떡하겠느냐고 예전처럼 당하고 있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의 얘기는 듣지 않겠다는 듯이 세탁실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남편과 형님께 우선 문자로 상황에 대해서 알렸죠. 가까이에 있던 형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형님은 다짜고짜 시아버지께 다가가더니 보고 계시던 TV를 꺼버렸어요. 니녀는 어떻게 된 것이 아직도 버르장머리가 없이 어디 아버지가 TV 보는데 건방지게. 아버지야말로 무슨 배짱으로 여기를 오세요? 어머니 한평생 그렇게 괴롭히셨으면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어떻게 여길 오실 생각을 할 수 있으세요? 내가 괴롭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교육이었어. 사람 구실 못하는 것들 내가 사람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그걸 왜 못 참고 도망친 년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교육, 그게 교육이었다고요? 형님은 당장이라도 시아버지께 달려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형님의 팔을 붙들고 이 성을 놓으시면 안 된다고 외쳤지만 형님은 소리를 지르며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외치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죠. 안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놀란 얼굴로 나오셔서는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고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를 내신 덕분인지 형님께서도 움찔거리시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셨어요. 너는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그래도 넌 낳아주신 아버지야. 엄마, 우리한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엄마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너희 아버지도 이제 늙었어. 예전 일은 그만 묻어둬라. 괜히 소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계속 거기 서서 소리나 지를 거면 집에 가. 형님은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시어머니를 애타게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어깨를 으쓱하시며 다시 TV를 틀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리를 잡으셨어요. 저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받아주시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과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는 시아버지도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흥분을 겨우 가라앉힌 형님과 함께 시댁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남편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동안 남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 저렇게 입만 다물고 있는 남편이 답답하면서도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에게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 함께 도망쳐 나왔는데 시어머니께서 결국은 원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시아버지를 집에 들이셨으니 그 속이 오죽할까 싶기도 했죠.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저희는 차에서 내릴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동안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낼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난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 우리가 도망쳐서 지금이 될 때까지 가슴 저리고 힘들었던 그 모든 기억을 다 덮어버릴 수 있으신 건지. 난 아직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리는데 어머니는 왜 저렇게 우연하신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여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머니께서 저렇게 나오시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는 남편을 토닥이며 앞으로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제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시댁에 영상통화를 걸어 시어머니께서 괜찮으신지 확인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예전 버릇이 나오신다 싶으면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말리셔도 신고할 생각이었죠. 시아버님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만약 이번에도 어머님께 손 올리시면 저 가만히 안 있어요. 저는 그이나 형님하고는 달라요. 아버님께 달려드는 그런 행동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진심이에요. 지금 그 말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할 말이냐? 어디서 그런 말을 입에 올려? 아버님께라면 12번도 더 말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곳에 오셨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저의 의미심장한 말에 잠시 흠칫하시는 듯 했지만 아마도 제가 알아봤자 뭘 알까 싶으셨는지 코웃음만 치셨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시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귓등으로 듣고 계셨죠. 저는 진심이었는데 말이죠. 정말 저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손이라도 올리시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일을 저지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정말 개과천선이라도 하신 듯 얌전히 지내셨어요. 하루 종일 TV로 야구를 보시면서 제대로 못한다고 욕을 하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걱정스러운 점은 없었죠. 그렇다고 계속 집에만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친구를 사귄다고 근처 기원을 다니기도 하셨고 운동한다고 하시면서 동네 공원도 그렇게 걸어 다니시더군요. 남편은 자신이 아는 아버지가 아니란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신의 기억 속 아버지는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매번 사람들을 집에 잔뜩 데리고 와서는 늦은 시간까지 술판을 벌이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지가 놀랍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만큼이나 걱정이 많으신 형님께서도 시아버지께서 술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소란도 없이 뻗어서 주무시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시아버지께서 너무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감탄 아닌 감탄을 하실 정도였답니다. 그런 날들이 한 달이 되고 두 달로 접어들기 시작하자 남편은 정말 시아버지께서 달라지기로 결심하신 것일까 하는 기대감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시험이 모두 끝나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루 쉬기로 한 날이었어요. 시험 기간이 시작되면 성격상 온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다 보니 시험이 끝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것이 평소 루틴이었죠. 전날 회식까지 거하게 한 저는 피곤해 죽을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시댁에 한번 가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 무엇보다도 그저께부터 시어머니께서 전화는 받지도 않으시고 문자만 보내시는 것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원래 더듬거리면서 자판 쓰는 것이 귀찮다고 문자는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더 걱정이 됐고요. 다른 때 같으면 형님께서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형님께서 맹장이 터지시는 바람에 급하게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시댁을 들여다볼 사람이 없었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자 제 마음이 괜히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일어나자마자 준비를 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길이 평소보다는 좀 더 멀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뻥뻥 뚫려 있어야 할 길에 차는 왜 이렇게 많은지 평소 1시간이면 갈 거리를 2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시댁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멀리서도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시댁일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무슨 행사가 있나 아니면 사고라도 났나 고개만 갸웃거렸어요. 근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는데 평소 시어머니와 언니 동생 부르는 사이에 할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손을 급하게 흔드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주차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할머니께 뛰어갔죠. 이모님 무슨 일이에요? 동네 무슨 일 생겼어요? 아이고 당연히 큰일이지. 어서 들어가 봐. 저러다 언니 죽겠어. 할머니의 외침에 저는 우려했던 일이 정말 벌어졌구나 싶었습니다. 다급하게 사람을 헤치고 집 앞에 섰어요. 실내에서는 진짜 누구 하나 죽어나가는 것처럼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빨리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외치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어떤 주민 한 분이 부르게는 했는데 길에 사고가 나서 늦어진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은 온통 술 냄새로 진동을 했고 여기저기 깨진 파편들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군데군데 핏자국이 보이는 것이 소름이 돋았죠.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목소리와 시아버지의 괴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벌컥 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손찌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때리셨는지 시아버지의 손바닥은 보는 사람도 얼얼할 정도로 붉어 있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여기저기 터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시댁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온몸을 던져가며 시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술에 취하셨는지 너무나도 손쉽게 넘어지더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부르며 제가 누군지 알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손을 덜덜 떠시며 제 팔에 아프게 매달리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니년 어디로 가려고 내가 또 가게 둘 것 같아? 혀 꼬부라지는 소리로 팔을 휘젓던 시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잡힌 팔을 크게 휘둘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중심을 잡지 못하시고 다시금 쓰러지셨죠. 저는 시어머니를 밖으로 모시고 이번 일만큼은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나오시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와중에서 제 손을 잡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못 본 척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술기운으로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시아버지는 헛발질을 하며 몸을 일으키고 계셨죠. 입에서는 연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제게 말씀하셨죠. 니년이 건방지게 시얼은 무서운 줄을 모르고? 그럼 그쪽은 자기 마누라를 짐승보다 못하게 다룬 그쪽은 어디 제정신이고? 뭐 그쪽? 이년이 정신이 나갔나? 시아버지께서는 제 뺨이라도 한 대 올릴 기세로 팔을 들어 올리셨지만 제가 좀 더 빨랐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양팔을 세게 붙들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생각 이상의 힘에 몸을 비틀며 발버둥을 치셨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꽉 붙들었죠.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드셨는지 시아버지께서는 당장 놓지 않으면 큰 코 다칠 것이라며 저를 윽박지르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런 시아버지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께서 당하신 만큼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제가 말없이 노려만 보고 있자 시아버지께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주변의 눈치를 보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귓가에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쓰레기야. 어디 어머님 몸에 손을 대? 내가 경고했지? 어머님 몸에 손을 올리면 그때는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네가 뭐라고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하고 네가 뭔데? 내가 누군지 무얼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는 게 좋을 거야. 당신 같은 쓰레기 처리하는 건 나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시아버지의 눈앞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어 흔들었습니다. 명함을 유심히 보던 시아버지의 안색이 확연하게 나빠졌죠. 시아버지께서는 명함과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이든 하고 싶으셨던 것 같지만 무음 처리된 TV처럼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시아버지께서는 생각조차 못했겠죠.
당신이 목숨 걸고 피해 다니기 위해 선택한 곳이 오히려 호랑이 굴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공포로 가득한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남편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기억도 못할 만큼 어린 나이에 이혼하셨어요. 저는 친정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줄곧 돌아가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친척들도 다들 친정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친정아버지께서는 멀쩡하게 살아계신 것은 물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셨더라고요. 저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정아버지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절대 찾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저는 만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왜 어머니와 헤어져야만 했는지 궁금한 것 투성이었죠. 그래서 친정아버지에 대해 숨기기 바빴던 어머니를 한때 원망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의 실체를 알고 나니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꽤나 규모 있는 대부업체를 경영하고 계셨어요. 쉽게 말하면 사채업자인 셈이죠. 친정아버지를 처음 찾은 날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3살 때 보고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대로 컸구나. 엄마를 많이 닮았어. 이렇게 주변에 계셨으면서 저를 보러 오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너희 어머니한테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보고 싶어도 참았지. 그래도 언제는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고 상상만 했는데 정말 예쁘게 컸구나. 친정아버지께서는 아련한 눈빛으로 저를 한참 동안 보고만 계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혹시 위험한 일에 직면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자신을 찾아달라며 명함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시아버지 앞에 보여드린 거죠. 시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돈을 잔뜩 끌어 쓰고는 숨을 곳을 찾아 여기까지 온 상황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의심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입고 오신 옷이 꽤나 가격대가 있는 것 치고는 낡은 것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꼭 도망자처럼 신발도 특히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친정아버지께 조회를 의뢰했는데 딱 걸린 것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로부터 얻은 정보는 정말이지 기가 막힐 정도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도망간 이후 시아버지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여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이셨다고 해요. 그렇게 흥청망청 여자들에게 돈을 쓰고 술에 절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업체는 기울기 시작했고 시아버지께서는 기둥뿌리가 뽑혀 나가는 줄도 모르고 사채를 끌어 쓰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 했죠. 시어머니께 하셨던 말 중에서 사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정말 사업이 망하고 난 뒤에는 센터를 돌아다니셨더라고요. 다만 그 상황에서도 사채를 꾸준히 여기저기 끌어 썼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리고 그 사채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바로 친정아버지의 회사였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찾는 사람이 제 시아버지라는 소리에 다른 회사의 빚까지 모두 받아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빌리고 도망치셨던데 제 전화 한 통이면 친정아버지께서 득달같이 사람을 보내시겠죠? 설마 어머님이나 그이가 돈을 갚아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 우리 아버지께 무조건 당신한테 받아내라고 할 테니까 돈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제발 그 사람한테만큼은 제발 내가 이렇게 비마
잘못했다.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할 테니까, 응? 제발. 두고 보죠. 방금 하신 말은 지키셔야 할 거예요. 밖에서 경찰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두 팔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경찰이 들어오기 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입구로 나갔죠. 경찰은 아수라장이 된 집안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시더니 어떤 상황인지 짐작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초지종을 말하고는 안방에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시아버지가 계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고소할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엉망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으셨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는 곧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병원 수속이 끝나고 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은 눈물을 터뜨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셔도 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그래서 괜찮다고요? 이게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내 자식들 아버지다. 어떻게 모른 척을 하고 살아. 남편은 시어머니를 붙들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애원하며 말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병실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루라도 빨리 접수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빚이 전부였기 때문에 위자료도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말하며 딱 하나 이혼 이후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만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죠. 물론 제가 누군지 알았으니 시아버지께서 우리들 눈앞에 나타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니 법적인 장치를 부탁했답니다. 사촌 오빠는 어떻게 아직까지 함께 살고 계셨냐고 말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반응을 보였겠죠. 시아버지는 제가 보낸 변호사란 소리에 군말 없이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자신에 대해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달해달라고 했다더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었죠.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의 상태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했답니다. 갈비뼈는 3대나 부러져 있었고 복부와 엉덩이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죠. 병원에서도 이 정도 상처가 남기 위해서는 보통 힘으로 가격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분노할 정도였어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나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했답니다. 사돈 어른이 아주 쓰레기였구나. 그런 주제에 감히 내 돈을 빌렸으면서 갚지도 않고 튀어? 감히? 어떻게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요. 부디 저희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만 해주세요. 전 다른 건 바랄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림자도 못 보게 해줄 테니까. 그나저나 안사돈은 괜찮으신 게냐?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쉽게 회복하기 힘드실 텐데. 내가 아는 의사 붙여줄 테니까 거기 가서 치료받아. 저는 친정아버지의 배려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회복이 그 어떤 상황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죠. 병실에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는 마음이 참 많이도 무거웠습니다. 제가 하루만 빨리 시댁을 찾았더라면 이렇게 온몸에 상처가 남지 않으셨을 텐데 저를 찾아온 시아버지를 그때 바로 내쳤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후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만큼이나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있는 것도 마음이 아팠죠.
시어머니께서는 어깨 위로 팔을 못 들어 올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방 회복이 되셨어요. 어깨를 심하게 다치셔서 어쩌면 완쾌되기는 힘들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속상한 것은 시어머니께서 아직도 시아버지를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더니 어떻게 그걸 받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차마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저 시어머니께서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좀처럼 서류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유지부동이셨죠. 아이들 아버지인데 그렇게 둘 수는 없다. 시어머니께서는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반복하시면서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셨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를 붙들고 서류 작성을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아버님은 잊으세요. 그냥 여기 서명만 하시면 다 끝날 일이에요. 언제까지 자식들 위한다는 말로 참고 사실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이런 모습이 형님한테도 그이한테도 얼마나 상처가 되실지 제발 두 사람 마음 먼저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랑 그이가 도망친 이후 이 여자 저 여자 집에 들여서 아주 한바탕 제대로 노셨던 분이세요. 한 번도 어머님 생각하면서 반성하신 적도 없다고요. 이번에 찾아온 것도 사채 빚에 쫓겨서 어떻게 해결이나 해볼까 싶어서 찾아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련 버리시고 여기 사인해 주세요. 법정에 제출하게. 우유부단한 어머니에게 결국 저는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을 받으신 듯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동안 가만히 곁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셨어요. 하루 이틀이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갔죠. 남편도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시아버지께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그렇게 앞으로의 일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오셔서는 서류를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반색하며 서류를 시어머니께 내밀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앉아서 한참을 서류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미 서명이 된 시아버지의 이름을 몇 번이나 쓰다듬고는 제게 펜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펜을 쥐어드리고는 가만히 곁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펜을 쥐고서도 몇 번이나 망설이시더니 결국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 아무리 개차반인 인간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사람한테 나도 내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렇지? 사채라니. 그 무서운 걸 쓰는 것도 겁이 나는데 그걸 자식들이 노력하며 번 돈으로 채우려 했다니. 사람이 얼마나 더 바닥이려고.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 곁에는 그이도 저도 형님도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이혼 합의서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셨답니다. 저는 다음 날 날이 밝기 무섭게 이혼 합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정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난 시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가는 길이라고 말이죠.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을 어겼다고 저를 향해 퍼붓는 악담이 선명하게 들리더군요. 친정 아버지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과 함께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그 뒤로 시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지는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기도 하고 알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빚을 갚기 위해서 어디론가 끌려가서 막노동을 하시든 아니면 원양 어선을 탔든 어떤 상황에 닥치셨든 그것은 모두 시아버지의 업보일 테니까요. 제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친정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2번 다시 시아버지의 얼굴을 우리 가족들이 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쩌면 이 사연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딱 하나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러니 지금 자신의 상황은 다 시아버지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 하나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요.